네, 안녕하세요. 국내 ITS 아키텍처 및 표준의 국외사업 적용에 관해 강의할 한국도로공사의 이완필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콜롬비아 국가 ITS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과정으로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그리고 콜롬비아에 진출을 했는지 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본 과업의 사례를 통해 추후에 국내 표준을 해외에 적용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 및 사전 준비입니다. 과업의 개요에서는 콜롬비아 국가 ITS 마스터 플랜의 주요 내용과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작업들이 포함이 되었는지 또 이 과업을 준비하기 위한 제한 단계에서 어떻게 아키텍처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과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과업은 단순 콜롬비아 국가 ITS 아키텍처의 보완뿐만이 아니라 국가 ITS 기본계획의 수립, 즉 콜롬비아에 도입되어야 할 ITS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 보완입니다. 본 과업의 RFP는 한국에서 작성된 내용으로 아키텍처 보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한국에서 적용한 개발 방법인 프로세스 지향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과업 기간인 10개월 동안 ITS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아키텍처 개발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슬라이드는 전체적인 사업 수행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마스터 플랜 수립 부분에서 단계별 도입 서비스를 확정한 후에 이 ITS 서비스들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10개월 정도의 과학 기간 중에 ITS 개발 부분은 총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제한 단계에서 분석한 내용과 과업을 시작 전에 저희 팀에서 설정한 아키텍처 수행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과업 수행 방법론인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석, 그리고 미국 ISO 등의 사례를 분석한 후에 개발 방법론을 정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아키텍처를 콜롬비아에 보급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제한 단계에서 파악한 바로는 2010년에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아키텍처 안을 수립을 하였지만 이는 국가 표준으로 채택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콜롬비아 교통부 ITS 팀에서 정보통신 엔지니어로 팀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아키텍처를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 방법론은 일반적인 방법론인 절차 지향 방법과 객체 지향 방법론을 염두에 두고 과업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아키텍처 개발 경험을 통해서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절차 지향 방법으로 유도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 ITS 구축 현황입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대부분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ITS 서비스가 전자지불과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 위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콜롬비아 자체 표준 및 아키텍처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왜 이렇게 표준 및 아키텍처를 서두르는 이유는 그림을 보시면 아마 유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활성화된 서비스인 요금 징수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ETC 서비스가 설치되는 도로는 모두 민자로 운영되고 있는 유료 도로입니다. 따라서 징수 시스템도 현재 민자로 운영 중에 있고 대중교통 시스템과 대중교통 요금 지불을 위한 AFC 시스템 역시 민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상호 운영성과 데이터의 연계,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팀이 과업을 준비했던 단계와 그리고 간략하게 콜롬비아 ITS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미국 ISO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고 이 내용들은 궁극적으로는 본 프로젝트의 현지 파트너인 콜롬비아 교통부 ITS 팀과 협의 시 사용했던 자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ISO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관한 설명입니다. 현재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자체 표준 제정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ISO 표준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현상에 기반해서 담당자들의 IS 표준에 대한 이해도는 저희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ISO의 참조 아키텍처는 모든 아키텍처의 시작으로 좀 더 견고한 ITS 아키텍처 개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ISO의 분석 자료를 협의 자료로 활용을 했고, 특히 마스터 플랜 도입 서비스 선정 시에 ITS 서비스 도메인 분류에 활용하기 위해서 상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콜롬비아 ITS 아키텍처 현황 분석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현재의 콜롬비아 ITS 아키텍처는 일부만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흔히 얘기하는 ITS 서비스의 분류 역시 ISO 참조 아키텍처에 따라서 일부만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ISO 참조 아키텍처에서는 13개 서비스 도메인, 52개 서비스 그룹, 마지막으로 177개의 여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ITS 서비스는 이 분류 체계보다 한국의 분류 체계보다 훨씬 상세한 수준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의 내용에 이어지는 슬라이드고요. 다음은 미국의 ITS 아키텍처 사례 분석 결과입니다. 미국의 ITS 아키텍처를 검토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콜롬비아가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가 아키텍처 개발 방법론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ITS 아키텍처 사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7.1 버전의 아키텍처에 CITS 내용을 통합해서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한 8.0 버전을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고, 기존의 ITS 아키텍처에 들어가 있던 레이어 개념을 뷰 개념으로 변경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ITS 아키텍처 8.0의 경우에는 구분이 엔터프라이즈, 기능, 물리 아키텍처로 통신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앞서 설명드렸던 8.1 버전의 리비전 버전인 8.3 버전으로 총 12개 서비스 영역과 141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의 경우, 패키지라고 하면 곧 단위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패키지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더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의 내용과 연속입니다. 다음은 가장 저희가 친숙한 한국 아키텍처 사례입니다. 2010년에 배포된 아키텍처 버전 2.0을 기준으로 분석을 했고요. 현재 7개 서비스 도메인, 22개 서비스 그룹, 47개의 단위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조 역시 논리, 물리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에게는 가장 익숙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7개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콜롬비아 아키텍처 팀의 입장에서는 개발의 난이도와 서비스 분류상 한국의 아키텍처 서비스 분류와 개발 방법론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현지에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콜롬비아와 협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협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ISO 아키텍처, 미국 그리고 한국 아키텍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키텍처의 구성, 개발 방법론, 서비스 분류는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ISO 참조 아키텍처에서는 객체 지향 방법론과 프로세스 지향 방법론 두 가지를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프로세스 지향 방법론으로 아키텍처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ITS 서비스 분류의 경우에는 ISO와 미국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상세하게 서비스 분류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한국의 아키텍처는 미국과 ISO보다는 더 높은 어떤 구조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존 콜롬비아 ITS 아키텍처 현황 및 개발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시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닛은 스페인어 용어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인프라스트럭처, 트랜짓, 트랜스포트에 관한 인텔리전트 시스템에 관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냥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ITS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닛 아키텍처는 콜롬비아 교통부 내에 ITS 팀 인력들에 의해서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역시 더딘 상황이었고요. 특이한 점은 교통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아키텍처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다시 설명할 예정이지만 교통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컨셉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통신 기술 위주로만 내용이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아키텍처가 콜롬비아 ITS 아키텍처를 과업지시상에 나와 있던 보안이 아니라 자체로 다시 개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닛 아키텍처는 크게 하이 레벨, 인터미디에이트 레벨, 그리고 로 레벨 아키텍처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 레벨 아키텍처입니다. 로 레벨 아키텍처는 저희가 기존에 봤던 아키텍처와는 전혀 약간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ITS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정보통신 기술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DB 시스템이나 ETL이나 그리고 보안, 인증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 로레벨 아키텍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미디에이트 레벨 아키텍처입니다. 이 중간 레벨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ITS 서비스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서비스 도메인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도메인 구분은 ISO 14813, 그러니까 레퍼런스 아키텍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일한 도메인, 서비스 도메인 분류 기준을 적용을 했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안 된, 그러니까 흰색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정의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재 콜롬비아 교통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만 내려놨다고 해서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아키텍처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앞에서 금방 보셨던 각 서비스 도메인별 서비스의 개략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셨던 뭐 ATMS, ATIS, CVO 이런 분류 체계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교통 신호 제어 뭐 이런 것들과는 약간은 다른 지금 분류 체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 약간 특이한 점은 교통관리에 관한 한국의 경우에는 교통관리에 관한 시스템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대중교통과 요금 징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초에 콜롬비아 ITS 현황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현재 대중교통과 요금 징수 시스템 위주로 설치 운영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는 조금 접하기 힘든 화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 화물 관리 시스템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한 행어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콜롬비아 현지에서는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화물 운송 관리 시스템인 CVO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본 기능들과 구조, 업무 플로우는 이미 정의가 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러한 업무 플로우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ITS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와 계속 협의를 함에 있어서 현지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이 이 화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레벨 아키텍처입니다. 이 하이레벨 아키텍처는 ITS 관련 데이터를 수집, 가공, 리포팅하는 기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는 것과 같이 현재 한국의 ITS 구조와는 많이 다른 상태입니다. ITS 본연의 서비스 위주의 아키텍처가 아니라 현재 이 하이레벨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출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 결과를 통계 처리해서 올랩 기능을 통해서 표출할 것인지, 이런 어떤 표출 위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로레벨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기술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아키텍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인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아키텍처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현재 본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마스터 플랜 부분에서 선정한 10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을 때 본 프로젝트는 ITS 아키텍처를 보완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의 국가적인 ITS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임의로 설정한 서비스가 아니라 콜롬비아 국가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ITS 서비스 10개를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그 선정한 10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아키텍처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즉 저희가 개발해야 될 10개의 서비스와 현재 신입 콜롬비아 기존 아키텍처와의 관계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시스템 단위, 그리고 서비스 지향 개발 방법론을 적용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학팀에서 정의한 ITS의 어떤 최소 단위는 단위 서비스였습니다. 단위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시스템화는 되지는 않지만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해당 서비스가 진행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슬라이드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시스템과 서비스를 매칭을 해봤습니다. 왼쪽 서브 시스템의 경우에는 콜롬비아 시닛에서 분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부 시스템이고, 오른쪽 단위 서비스는 저희가 콜롬비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25개 서비스, 또 이후에는 10개로 추려지게 되는데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매칭을 해봤는데, 결국은 한국의 경우에도 단위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만 개발을 했고, 사업에 대한 아키텍처는 실제 사업 수행 시 아키텍처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지금 현재 사업 서비스와 시스템 간의 관계에서 1대1로 정확하게 매칭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시스템 단위로 구축을 할지 서비스 단위로 구축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팀에서 결론 내린 바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니라 이 ITS 서비스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적합한 그 레벨은 단위 서비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아키텍처 개발을 위한 최소 단위는 단위 서비스 단위로 결정을 하고 개발을 수행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서비스 아키텍처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준비를 했던 과업 준비 단계에서 설정을 했었던 객체 지향 방법, 그리고 프로세스 지향 방법과는 전혀 동떨어진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요구를 했던 상황입니다.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주로 금융권 프로젝트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서비스 아키텍처에 관해서는 IT 측에서는 너무 좀 생소한 용어라서 저희도 여러 분들께 자문을 구했었던 내용들이 많고요.
이 지금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기에는 저희가 과업기간 10개월 중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적용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ITS 부분에서 서비스 적용 아키텍처를 개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과 그리고 교통을 아시는 분을 적당한 분을 찾기가 힘들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로 IT 금융 분야에서 사용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교통 분야의 기능 이해 및 아키텍처화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저희가 가장 화두로 삼았던 what to do와 how to do의 구분입니다. 저희 과제가 콜롬비아 국가 전체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지금 콜롬비아 교통부 측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에 요청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절충하는 서비스 아키텍처와 프로세스 지향 개발 방법론을 적용을 하고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요청사항 중에 하나였던 UML로 모델링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제안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콜롬비아 정보통신부의 지침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들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협의를 거쳤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부터 어떻게 저희가 개발 방법론을 정의를 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입장에서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수용 불가능한 입장이었습니다. 최초가 전례가 없었고 ITS 분야에서 사용되지도 않은 개발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한 적당한 인적 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콜롬비아 측의 가장 핵심적인 요청사항은 콜롬비아 정보통신부의 지침에 따라서 UML로 아키텍처를 개발을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은 UML을 통한 모델링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국에서 개발했던 방법인 객체 지향을 버리고 절차 지향을 버리고요. 객체 지향 방법론을 사용을 했습니다. 객체 지향 방법론 역시 한국 팀에는 매우 생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객체 지향 개발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각 결과물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현재 이 지금 객체 지향 개발 방법론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ISO 표준 문서로 퍼블리싱은 되지는 않았지만 ISO 참조 아키텍처의 레퍼런스 모델 튜토리얼을 참고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10개 서비스에 대해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산출물을 정의를 하고 실제 아키텍처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저희가 아키텍처를 객체 지향 방법으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가 되는데요. 유즈 케이스 모델은 기능 모델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정적 모델링 부분,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동적 모델링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콜롬비아 ITS 도입 10개 단기 서비스, 신호, 돌발, 교통정보, 대중교통, 통행료 전자지불, 대중교통 전자지불, 화물 차량 관리, 제한속도 단속,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 10개 서비스에 대해서 아키텍처를 객체 지향 방법으로 다시 신규로 업데이트가 아닌 신규 개발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개발 방법, 어떤 절차를 걸쳐서 아키텍처가 개발되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이 슬라이드들은 많이 보셨던 슬라이드일 겁니다.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정보 제공 서비스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되게 많이 익숙한 그리고 많이 활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 정보 제공 서비스가 별로 컨셉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PIS 서비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사의 입장에서 버스를 관리하기 위한 PMS 서비스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초 단계인 서비스 컨셉부터 그림을 그려서 콜롬비아 교통부와 협의를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트리 구조의 기능 정의서는 버스 정보 시스템, 버스 정보 서비스에서 버스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각 부분별, 그러니까 물리적인 단위의 부분별, 그러니까 차량 단말기, 센터, 정류소 안내 단말기 이 각각의 측면에서 어떠한 기능을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세부 기능들을 디파인을 했던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현지에서 10개 서비스에 대해서 콜롬비아 교통부 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비스별 기능 정립에 대한 예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주 많이 익숙한 서비스이지만 현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노하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하나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세부 기능들 하나하나에 대한 이 디파인 정의들을 현지와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또한 저희가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을 적용을 할 때 액터를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액터라는 것은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액터에 대해서도 콜롬비아 교통부와 함께 현지에서 이 정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키텍처 개발한 모델링 결과를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앞서 보여드렸던 기능 정의서를 기반으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능 간의 관계 그리고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키텍처의 영역과 액터와 그리고 제공 서비스를 정의하는 도식화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는 대중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예시이고요. 기능적인 면에서는 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능 그리고 대중교통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기능 그리고 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좌측과 가장 우측을 보시면 이 기능들이 어떠한 주체들, 액터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서 클래스는 정보통신 파트에서는 되게 익숙한 용어지만 클래스는 공통의 속성과 그리고 공통의 속성을 갖는 객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름, 속성, 그리고 오퍼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에 기반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경우에는 시스템, 하위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의 정적 구조를 관련 클래스 및 인터페이스로 표시를 하고 관련 기능, 제약 조건 및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도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예시는 버스 및 버스 내의 장치를 이루는 기능 구조와 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는 클래스 그리고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클래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는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좀 상세히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객체 간의 메시지 교환에 초점을 맞춘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이고 시스템의 객체가 어떻게 협력해서 유즈 케이스, 기능 간에 정의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설명하는 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보시는 위에
오퍼레이터와 라우트 매니지, 그리고 노드 매니지, 네트워크 데이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메시지들이 어떠한 요소들 간에 객체 간에 이동이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여드린 슬라이드와 같이 크게 시퀀스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 세 가지 산출물을 통해서 정적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링을 10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콜롬비아 현지에 제공을 한 상태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들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객체 지향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의 아키텍처가 아니라 프로세스 지향 방법,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이고 있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아마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이해를 충분히 하실 만한 내용들인데요. DFD입니다. 데이터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주고 있는 다이어그램이고요. 다음은 기능 명사 예시입니다. 콜롬비아 아키텍처에서 보여줬던 기능 정의와는 약간은 유사는 한데요. 여기는 세부 자료가 데이터,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기능들이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고 이 기능을 처리하는 담당 기능은 어떤 것들인지를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적인 아키텍처가 되겠는데요. 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해서 해당 기능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도식화하고 있습니다. 노변, 공공교통시설, 센터, 여행자 차량 등의 물리적인 시설에 대해서 좌측은 기능들을 매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 그리고 이 물리적인 요소들 간에 어떠한 정보들이 흘러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물리적 구성도의 예시입니다. 물리적 구성도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전반적인 물리적인 구성 요소와 정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형 ITS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에 보여줬던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클래스 다이어그램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물리적 구성 명세의 예시입니다. 물리적 구성 명세는 물리적 구성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적 구성 요소별로 물리적 아키텍처의 상에서의 어떤 기능이 할당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리적 구성 요소 간 정보 흐름 명세의 예시이고요. 여기서 지금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정확한 어떤 메시지 흐름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메시지의 흐름은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그 메시지가 어떠한 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어떠한 표준을 통해서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저희가 서비스 단위로만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아키텍처에는 지금 무선통신, 유선통신과 같이 통신 방법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통신 방식에 따라서 버스 위치 정보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정보 교환 기술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 기술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정확한 어떤 규정을, 표준을, 기술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콜롬비아 국가 ITS 마스터 플랜 수립과 아키텍처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가 1년 동안 작업을 했던 내용을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산출한 결과물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국의 표준이나 아키텍처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을 하셔야 될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본 프로젝트를 통한 경험과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금 강의 자료를 굳이 저희의 제안 단계부터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지의 사정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해당 국가 관련해서는 저희 아키텍처 파트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개발이라는 큰 난제가 있었고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국가의 기준이나 지침에 관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미국 사례를 검토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ODA 사업의 특성상 개도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진국과의 밀접한 관계가 각 나라마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준들은 가능한 ISO 표준과 미국의 FHWA 표준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형 어떤 표준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ISO 표준뿐만 아니라 해당 개발도상국가, 해당 수원국가에서 어떠한 선진국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해당국 파트너의 인적 구성입니다. 대부분의 인력은 정보통신 인력들입니다. 교통 전문 인력은 거의 없거나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아키텍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자뿐만 아니라 ITS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서비스의 컨셉을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교통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지의 인력 구조상 이러한 인력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행사에서 교통뿐만 아니라 ITS의 어떤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꼭 멤버로 영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ITS 서비스에 관해서는 선진국이 아닌 상황입니다. 즉 ODA 사업의 특성상 파트너가 경험하지 못한 서비스를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를 시켜야 되는 복잡하고 어렵고 긴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좀 합리적인 개발 방법론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키텍처 개발 시 수혜국 인력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인력을 반드시 개발 과정에 참여를 시켜서 추후에 그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게 최초부터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IS 표준 관련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해왔던 표준이 완전히 국제 표준 방식을 100% 따르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IS 표준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ISO 표준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많은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법론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ISO 표준에 관련된 명확한 이해와 지식을 사전에 습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은 프로젝트 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교통과 정보통신을 같이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교통 파트에서 해야 될 이 필요 조건은 아키텍처 모델링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정보통신의 경우에는 그 교통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기업의 강점과 단점 관련입니다. 한국 기업이 전 세계에서 ITS 사업에 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하지만 일부 ITS 분야, ATMS, ATIS, BIS, ETC 이런 한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에는 화물 운송 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높은 실정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CVO나 기타 서비스들에 대해서 페이퍼워크나 아니면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서 진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 관련된 시사점입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ITS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한 이후에 아키텍처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 정도만 확보가 가능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조금 더 내실 있는 ITS 아키텍처를 개발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는 다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현지 조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그대로 갖다가 전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콜롬비아에 전수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화, 현지화 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지화하는 과정은 현지 조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가 10개월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간략하게 콜롬비아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